오늘은 3, 4부를 할 예정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분량이 꽤 되죠, 그죠? 그래도 아마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두 번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인지를 모른다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인지 안다면 그걸 기초해가지고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해볼 테니까 나머지 주제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지만은 다 건너뛰고 우리 198쪽에 가보면 두 번째 단락, 자, 비범함의 에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범, 뛰어나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뛰어난 사람. 그러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뛰어난 사람 누굴까요? 명성이 자자한 사람, 또는 어떤 업적을 쌓은 사람, 니체식의 용어로 치자면 초인이 되겠네요. 뭔가 뛰어나고 빼어나고 훌륭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생각으로 훌륭할 수도 있고, 또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으로 훌륭할 수도 있고, 또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분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훌륭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보편적인 특성이 뭐냐, 요걸 이제 탐구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다 훌륭한 게 아니고 자기의 분야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199쪽 첫 번째 단락에 오니까 아킬레우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 신탁을 받았죠. 두 가지 운명이 있는데 하나는 트로이에 남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한다면 불멸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평범하고 오래된 삶을 살 것이다. 어떤 거 할래?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고 영원한 불멸 영웅으로서의 칭호를 얻을래? 아니면은 평범하게 오래 살래? 그랬을 때 이제 클레오스라는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레오스 199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클레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번역을 해 놨는데 이거에 이 클레오스란 말이 오늘의 핵심 낱말입니다. 열쇠 낱말. 영광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광이란 말을 좋아하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거, 사자들, 사제들,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200쪽에 오면 클레오스를 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광하고 노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클레오스는 영광, 명성을 뜻하며 더 중요한 거죠. 영광이나 명성을 기리는 노래다. 나중에 이것이 흉내라고 불렀습니다. 찬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클레오스라는 이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칭송하는, 기리는 노래, 그리고 그 축제가 있었어요. 디티람보스 축제라고 해가지고 한 영웅의 자서전, 열대기를 기리는 서사 시를 노래로 불러서 부르는 이런 노래의 향연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비극, 이제 트라게디라고 비극 작품들이 있었죠. 그들은 인간적인 영웅의 죽음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는 무대 장치를 통해서 노래하고 또 하나는 노래라는 축제를 통해 가지고 노래하고 둘 다 노래한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노래로 기려진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노래로 기림을 받을 만큼 뛰어난 삶을 산 사람. 입에 오르내리다 정도가 아니고 노래로 이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다. 그런가요? 그럼 노래로 불리지 못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다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삶인가요? 일상의 실천이라는 그 예술가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제목이 그거예요. 일상의 실천. 그러니까 뭐 뛰어난 삶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삶의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가? 정말 화를 내야 할 문제들은 관심도 없고 분노도 하지 못하면서 아주 사소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을 관계에서 보자면은 알바생에게 화를 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이제 분노의 이제 방식이 소시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웅적 분노가 있잖아요. 시대의 부조리,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시대를 바꾸겠다라는 이러한 영웅적인 분노가 있고, 반면에 아무도 영웅이 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 사회 구조상으로 영웅은 철저히 죽임을 당하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도 영웅이 될 수가 없는 시대.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시민적인 삶. 그런데 인간의 본성 안에는 올바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잘못 분출되는 것인데 용기 없는 삶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용기 없음. 이제 플라톤은 그걸 이제 패기라는 말로도 쓰고 있어요. 패기가 없고 용기가 없고 또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감이 없다 보니까 삐뚤어진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작품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쪽에 오면은 이제 왜 그럼 이러한 영웅적인 찬가를 추구했을까?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네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어떤 길을 택하고 싶었는데 남들보다 20년, 30년 일찍 죽더라도 이름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비범함의 에토스, 좀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은 에토스라는 것은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 당위. 비범하게 사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다. 윤리적 삶이 어떤 거냐? 비범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평범한 삶은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범함을 하나의 윤리적인 당위로 요구한 삶이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비범함의 에토스가 요청된 중요한 삶의 밑바탕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허무 이런 것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실존적인 자각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 앞에서 이름을 얻으면 되겠다.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죠.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이런 이제 클레오스 또는 휄내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 네. 추구한 것이 좌절됐을 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가치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하면 좋겠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럼 좋죠. 근데 훌륭한 사람이 누구나 되는 건 아니어서 자,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일까요? 대신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라고 슬쩍 바꿔요. 그럼 가치라는 것은 단계가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삶도 있을 테고 그냥 훌륭한 삶, 뭐 덜 훌륭한 삶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 있는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이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이 비범함의 에토스라는 걸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금방 할 수 있네요.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사회, 한 공동체 또는 타인의
칭송을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어라. 이게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서 기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 그건 바로 영웅적인 삶입니다. 영웅, 헤로스는 아름다운 자라는 뜻도 있고 또는 헤로인이란 말의 어원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쌓는 사람, 행동으로서도 업적으로서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웅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신과 영웅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뭐 호메로스의 이제 그 영웅이 나오겠지만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 호메로스의 영웅은 여기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신들의 친구, 그러니까 올림포스의 초청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신들과 나란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웅이에요. 근데 왜 인간들은 신을 칭송하지 않고 영웅을 칭송했을까요? 디티우람보스 축제에서는 신들이 칭송받는 게 아니고 영웅이 칭송을 받는데 그 영웅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영웅은 영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영웅이 탄생하냐면 자신의 죽음, 목숨을 바치고 공동체를 구원한 자. 그러니까 영웅은 공동체를 구원한 자인데 대가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죠. 신은 죽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웅만이 칭송을 받았던 것이고 칭송을 받는 삶, 이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가치 있는 삶.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신들 복수, 제우스를 비롯한 이 신들은 영웅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영웅들을 질투하는 신들의 그 질투를 휘브리스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들의 질투를 받지 말거라. 히브리스라는 오만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은 이 오만이나 자만이라는 이 번역어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지 말라. 평범한 삶을 살아라. 왜? 그렇지 않으면 영웅이 된다면 신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테고 그건 곧 죽임을 당하는 거겠죠. 신들의 운명에 어떤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것이 조금 와전돼가지고 지금 잘 안 되나요? 잘 돼요? 네. 와전돼가지고 리베카가 좀 재미난 표현 하나 했는데 SNS를 보니까 다 좋아요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아요라는 건 뭐예요? 영웅이 되는 거죠. 인기를 끄는 거고 사람들의 칭송과 찬미를 받는 것인데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죠. 뭐는 결여되어 있어요? 영웅적인 행위는 없이 좋아요만 원한다는 거예요. 가짜죠, 이거. 가짜. 가짜로 이제 칭송을 이제 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뭐 그런 재미난 얘기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한 두 번째 열쇠 낱말은 이제 아랫대라는 것인데요. 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랫대는 덕이라는 뜻보다는 무엇인가를 아주 잘한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빼어나고 뛰어나게 잘하는 어떤 능력, 이것이 아랫대입니다. 아트란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트라는 것은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경탄과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어떤 걸 잘하는 것, 그것이 몸짓이 됐든 노래가 됐든 업적이 됐든 이런 이제 예술적인 뛰어난 어떤 행위를 보임으로써 그런 능력, 우리 흔히 말하는 장인의 기질을 발휘함으로써 기술이 뛰어남으로 삶의 기술, 사랑의 기술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절차 탁막 갈고 닦아서 기술을 갈고 닦아서 그 결과로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삶. 그럼 단계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훈련하는 단계,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실천하면서 업적을 쌓는 단계가 있고
업적을 쌓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삶은 이런 세 단계 모두 거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쉽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종류의 대답이 나오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떤 것이 훌륭한 삶인가요? 공부 잘하는 거.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취업을 잘해야겠죠. 취업만 잘하면 되나요? 사회에 공헌도 이바지도 많이 해야겠죠. 그럼 공헌만 잘하면 되나요? 비난받지 않고 존경도 받아야겠죠. 오늘날도 거의 비슷한 공식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꼭 존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꼭 공부 잘할 필요는 없다. 꼭 사회적 공헌을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해요? 그냥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돈 많이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사람도 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적인 또는 군자가 되는 이런 식의 삶의 모델에서 자기 만족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뭐 거의 제가 보기엔 6대4 정도로 많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는 거야. 이따 좀 소개가 될 테고요. 자, 207쪽으로 오면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이런 식의 뛰어난 삶 또는 이제 탁월한 삶을 강조하는 이런 인생에 대한 대답은 갑자기 어느 시기에 이제 공자 태어난 시기 또는 이제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시기 차축 시대, 야스퍼스가 차축 시대라고 축의 시대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 갑자기 전 세계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롭다고도 보고 있는데 지금 클레오스라는 것 관련해가 208쪽부터 지금 리베카가 자신이 연구한 주제가 있어서 그걸 길게 지루하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좀 간단히 건너뛸 텐데 그래도 뭐 리베카가 중요하게 서술했으니까 간략히만 소개하겠습니다. 208쪽의 두 번째 달러 가운데 부분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되어 있는 중요해지고 싶은 의지라고 표현한 거 있죠. 중요해지고 싶은 의지. 현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뛰어난 삶 또는 뭐 비범한 삶 이런 게 아니고 왠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존중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쭉 그 흐름을 찾아보니까 209쪽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촌락사회라고 말하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 너도 알고 나도 서로가 이제 모른 척 할 수 없는 이 사회에는 말하자면은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됐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은 너도 남이고 너도 다 남이야. 다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남이 쓰러져 있어도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로 바뀌는 바람에 현대인들에게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 의지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210쪽으로 오면은 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냐면 또 두 번째는 화폐 경제의 등장이라는 독특한 시각이 등장했는데요. 화폐라는 거 동전으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은 같은 걸로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은이 있어야 돈을 만들겠네요. 그 은은 어디 있나요? 뭐 광산에 있죠. 캐내야겠네요. 그럼 누가 캐내죠?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만들어지려면은 결국 노예를 어디서 잡아와야 되잖아요. 결국 전쟁을 필요로 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광산에 투입시켜서 돈을 만들게 한 거죠. 이 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첫 번째는 도시화였고 두 번째는 화폐 경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무시당하고 또는 노예화되고 그리고 비인격화돼서 물신화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회적으로 이제 무시당하는
이런 이제 비인격적 시장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승진하려고 하는 것. 무시당해본 사람들은 그 무시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여기 211쪽 첫 줄 에너지 포획이란 말을 쓰고 있죠.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에너지 포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전기를 가두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두어가지고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문명의 이제 발달 과정이네. 현재 인류에게 이제 석유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포획입니다. 석유 문명의 기초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물질적인 풍요를 다 이루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욕망에 시달릴까요?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중요해지고 싶은 의지, 요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인생의 의미, 어떤 인생이 좋은 훌륭한 인생이냐 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을 비범함의 에토스와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자, 213쪽으로 오면은 그 핀다르의 시, 핀다로스, 우리가 핀다로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핀다로스의 승자를 위한 축시라는 게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 그 시의 중간 부분 보면은 승리와 명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승리, 이기라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과 같기 때문에 패배자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는 돈을 갖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니까 결국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만이 오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대 그리 비범함의 에토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겠네요. 승리자가 되는 것, 비범한 자가 되는 것, 전쟁 영웅이 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승자는 얼마나 될까요?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패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죽음의 위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승자가 되는 길을 좀 안전한 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 올림픽.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통해서 승자가 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다양한 운동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종목마다 승자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월계관을 쓴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체의 이런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214쪽에 오면은 이제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런 명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215쪽으로 오면은 이제 승리가 갖고 있는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그 시의 중간 부분 보면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구나 라고 표현되어 있죠. 핀다로스의 시 가운데 숭고라는 거는 아주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숭고, 칸트가 말한 이제 미의 본질이 그거죠. 예술의 본질은 숭고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숭고라는 건 뭐냐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높아서 최고의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거, 이걸 예술이라고 본 거죠. 슬픔이 있는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슬픔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지가 됐든지 간에 뭐 이제 칸트는 아름다움을 주로 얘기했지만은 기쁨, 슬픔 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비극. 어떤 감정이 됐든 그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이게 숭고죠. 더 이상 그 위가 없어. 이런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또는 베이컨의 표현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인생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은 상상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쁨과 슬픔을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건 현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고함에 도달하고 나면 이런 감정의 목욕을 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에 돌아오는 순간 이제 추락하는 거죠.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그 다음 순간에는 추락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216쪽에 오시면은 그 유명한 프로메테우스 이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명성이 갖고 있는 위험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딱 맞아떨어진 분석은 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왜 사슬에 묶였냐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려고 한 바람에, 불을 가져다 주는 바람에 제우스의 이제 징벌을 받은 거죠. 제우스는 인간이 멸종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인간의 멸종을 이제 막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준 거죠. 그러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독수리에게 간을 이제 파먹힘을 당하는 그 형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그 사슬을 끊어줌으로써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구원해 주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 죽음에 대한 또는 형벌에 대한 또는 추락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영웅 다음을 가져다 준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이렇게 위험한 삶이 과연 우리가 추천할 만한 그런 바람직한 삶인가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과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일까요? 자, 218쪽으로 오면 자, 플라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라. 자, 명성을 중시하는 삶에서 이성을 중시하는 삶으로의 거대한 도약. 거대한 도약은 이제 거대한 전환이라는 말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한 표현들인데요. 이런 거대한 전환을 플라톤이 이루었다는 거죠. 또는 이뤘다기보다는 그것을 시도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시도했느냐? 그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virtue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아랫대라는 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헤로스라는 말에서 뛰어난 삶으로부터 비범한 에토스로부터 이제 아랫대라는 새로운 도덕률을 제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갈고 닦는 거였습니다. 장인의 기술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뭐 전쟁을 통해서 남을 때려 죽이고 또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명성이 아니고 자기를 갈고 닦음으로써 자기 삶 자체를 가장 뛰어나게 만듦으로써 누구 죽일 필요 없는 거네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림으로써 어떤 그 경지에 도달하는 삶. 그러니까 플라톤은 상당히 평화로운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9쪽에 오면은 네하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플라톤의 아랫대 개념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행동, 말 같은 동물 말, 히히잉하는 말, 또는 칼 이런 것에도 모두 아랫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면은 아주 잘 드는 칼, 부러지지 않는 칼, 오래 쓰는 칼, 녹슬지 않는 칼 이게 칼의 아랫대이고 의사의 아랫대는 뭐겠습니까? 병을 잘 고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그 노릇이 있다면은 그 노릇을 빼어나게 잘해주는 것,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랫대이네요. 무엇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남에게서 칭송을 받는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아랫대를 극대화하는 가장 잘 발휘하는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크라시아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공부 잘하면 1등 하는 거 알지. 근데 왜 공부를 열심히 못하게 되나요? 의지박약. 그 아크라시아라는 문제 때문에 의지박약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공부 잘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열심히 못하게 되죠. 플라톤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거 누가 그렇게 하면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렇게 하면은 김연아처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왜 못합니까? 의지박약. 과연 그럴까요? 그
그래서 플라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왜 의지박약에 빠지게 되느냐? 두 마리의 말을 이제 얘기합니다. 한 마리는 마부가 야 이랴 그러면은 한 마리 말은 마부가 이랴만 해도 갈 길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길로 정확히 가. 근데 같이 쌍두마차인데 또 다른 말은 마부가 이랴 그러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마부 입장에서는 길을 잘 알고 잘 가는 말은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엉뚱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놈은 힘도 세고 막 열정도 넘쳐.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서 재갈을 물려서라도 통제해가지고 그 두 말의 말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협력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성적인 충동, 프라이빗, 열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아니 뭐 이성적으로 냉철하긴 한데 감정이 그냥 식어버렸어. 여기 이제 한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한심. 마음이 이게 쉴 한자가 아니고 찰 한자야.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마음. 이게 한심이야. 이거에도 차갑고 저거에도 차갑고 남자가 이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쁜 여자를 봐도 마음이 차갑고 또 달아오르지 않고 멋진 음악을 들었는데도 감동이 없고 이게 이제 한심이죠. 그런 사람 한심하잖아.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고 감동을 못 받는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반면 열심인 사람은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그냥 열심히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심과 이제 이 열심이라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0쪽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어려워지는 질문이 가운데쯤 있어요. 사람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이란 말 안 넣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뭘까요? 한 사람의 행복일까요? 성공일까요? 그 사람이 쌓아온 어떤 이 뛰어난 업적일까요? 또는 그 사람의 그런 지적인 어떤 차원일까요? 뭐가 그러면 진정 가치 있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자 221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크세노파네스라는 시인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베카의 이런 인용을 이제 읽을 때마다 기가 많이 이제 죽게 되는데 저도 이규보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읽어요. 근데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이규보 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의 전통이죠, 그죠?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뭐 퇴계라든지 다산 정의하고 이런 사람들 읽어도 내가 쓴 글에다가 인용할 만큼 그 고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원효 대사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이런 거를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딱 가져와서 인용할 만큼 소화되어 있지 않아요. 리베카는 자신들의 전통을 끌고 와가지고 정확히 그 문맥을 쓰는 거 보면은 인문학자는 바로 이런 게 인문학자죠, 그죠? 전체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221쪽 맨 마지막 문장. 도시를 더 훌륭하게 통치한다는 게 뭐냐? 이걸 물은 거야. 인간의 본성 바꿀 수 있나요? 경혜 씨가 자기 본성을 바꿀 수 있어요? 난 게으르게 잠이 많은 사람인데 잠이 언제 많냐면 저녁잠이 많아요. 10시, 11시 되면 이렇게 해롱해롱 젊을 땐 안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본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대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좀 쉬워요. 그 본성을 바꿔보세요. 거꾸로 하면 힘들죠.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으니까 늦게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본성은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늦게 자기 시작하면 저녁 나이가 들으니까 막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일찍 잘수록 막 졸리고 이렇게 본성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죠? 그런데 국가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플라톤은 오늘날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본성을 바꾸는 게 더 쉽다. 국가를 바꾸는 것보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인들이 현재 무기력증에 빠져 있죠. 국가가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국가가 통치되어야 좋은 국가가 될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법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권이 사라져야 되고, 다 알고 있어. 그걸 못 바꿔.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드는 집단 자체가 특권화되어 있고, 그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 못 바꾸는 것보다 세상은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플라톤은 거꾸로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가 좀 더 바뀌기 쉬운 거다. 마치 지금 국가의 통치를 배 항해에 빗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비유인데요. 항해니까 키만 하나 딱 틀으면 바뀌겠네.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집단만 딱 바꾸면은 이제 국가 전체가 올바른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현재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요.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관료 조직이 안 바뀌게 되고요. 관료 조직이 바뀐다 하더라도 누가 안 바뀝니까? 사회에 이제 기득권층이 안 바뀌죠. 거꾸로 케네디 같은 경우 보세요. 암살을 당하잖아요.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플라톤이 생각한 것처럼 지도자 이 권력 집단만 딱 바꾼다고 해서 국가가 바뀌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를 바꾸는 것이 개인의 본성을 바꾸는 것보다 좀 쉽다고 봤어요.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바꾸느냐? 지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 22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222쪽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기게스의 반지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 그죠? 선우 씨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나중에 취업 못할 수가 있어. 나는 뛰어나고 훌륭한데 재주도 많고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개입이 많이 됩니다. 뭐 학연, 지연, 혈연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돼서 플라톤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기가 한국 사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수의 반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반지를 얻었는데 이거는 나를 안 보이게 만드는 도깨비 감토와 같은 거야. 이런 걸 가진 사람이라면 내 아버지가 부자라면 내 아버지 권력층이라면 기계수의 반지 같은 거죠. 내 아들 뭐 군대 안 보내고 내 아들 마음대로 여기다 심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해.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제가 본 만화 중에 재미난 표현은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아들한테 너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보라. 그래야지 출세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딱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아버님 공부 열심히 하소서. 왜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출세하고 성공한다잖아. 내가 깨달은 건 뭐야? 아버지가 성공하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성공시키는 이게 기예세 반지 얘기인데 원래는 이제 맥락이 좀 다른 겁니다. 지금 리베카가 인용하는 거하고 좀 다른 맥락인데 정의로운 사회가 한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반론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의로운 개인이 법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양심적으로 행동하는데 혹시 감시, 견제, 법이 없다면 과연 그 개인이 정의롭게 행동할까요? 내가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독재를 행사해도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정의롭게 행동할까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기계세 반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올바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적으로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견제가 없다면은 기계세 반지 마음대로 속일 수 있고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은 사람들은 굳이 양심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죠. 시간 되시면 가셔도 돼요.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쉴까요? 네,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꺼야 되는데 잠깐 쉬면